야,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나 그냥 팔자. 상승장 끝났어요. 상승 게임 끝. 지금은 하락 게임 시작이다. 하락 게임 중에 이제 1차 하락을 한 거고요. 이번 하락이 1차 하락이에요. 거래량이 많지 않았어요. 한 번은 들어온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이제 반등 상승론, 그다음에 추가 하락론, 또 대승적 횡보론까지 이제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모두가 혼란스러운 이 시장을 정리해 주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네네. 2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반면 하락폭은 좀 둔화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제 다양하게 나왔고 최근에도 또 나왔는데 이걸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대책 효과 있었죠. 경착륙은 막았다. 빠르게 떨어지고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는 막았다. 집값을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내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는 막겠다. 연착륙으로 유도하겠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1차 목표는 달성했다. 왜? 집값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이제 의견이 또 분분해요. 자, 이제 집값 하락이 멈췄다.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호가가 올라가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다. 잠시 멈췄다가 더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집값이 떨어집니다. 올 1월까지 급락을 하는데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졌다. 맞죠? 현상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그럼 과거에 금리가 올랐을 때 지금보다 더 높았을 때는 왜 집값이 올랐을까? 이번에는 왜 떨어지는 거야? 이유가 있죠. 왜? 떨어질 때가 됐다. 2015년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미친 듯이 올랐죠. 그렇죠. 아파트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어요. 사실은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10년, 15년 주기로 이렇게 보면 그때 시점보다는 올라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고요. 오르는 폭은 서울 기준에서는 7년에서 8년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최장이 7년에서 8년이에요. 그 정도 오르면 쉬어가야 돼요. 쉬어가야 될 타이밍은 쉬어가야 되는데 그 경기를 끊어주는 그런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트리거는 금리다. 근데 우리들은요. 네. 항상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괜찮아요. 별로 당황하지 않아요. 금리? 오를 거야. 어떻게 영원히 저금리를 갈 수 있겠어? 파월 의장이 2022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안 올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2023년까지 안 올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믿진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미국이 거의 제로금리였으니까 한국은행도 0.5%였죠. 네. 2023년 말에는 3%까지는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2024년부터 금리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웬걸? 제 예상보다도 거의 1년 만에 금리가 수직 상승을 하죠. 그렇죠. 이게 너무 폭이 컸죠. 네. 인상 자체를 생각 안 했던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거의 멘붕이 오게 되죠. 자, 그러면 눈치를 봅니다. 2022년 작년 상반기에 눈치를 봐요. 작년 상반기는 안 떨어졌어요. 멈췄는데 하반기 가니까 계속 올려요. 빅스텝, 빅스텝, 빅스텝. 이거 끝이 안 보이는데? 야, 큰일 났다. 집주인들이 불안하기 시작을 하죠. 매수자들은 야, 진짜 사면 안 되겠다. 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사야 될까? 다 멈추자. 다 홀딩이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거래량이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서울 아파트가 한 180만 원 아마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파트만 보더라도 800건이면 25개 구에 도대체 몇 개가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거래가 거의 안 됐다는 거죠. 올스톱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10월, 11월, 12월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되는데 가격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 가격 하락을 누가 주도했느냐?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전세가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는 전세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전세가 집값을 받쳐줬죠. 그렇죠. 네. 받쳐주죠. 전세가 떨어질 때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헬리오시티나 2008년도, 2009년도 잠실 2마 세대 네. 입주할 때 그때는 6개월에서 1년 떨어지죠. 그런 게 아닌데 이번에는 떨어졌어요. 왜? 금융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전세 대출이 없었잖아요. 2009년도 이후에 이제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이제는 대출이 아니면 전세금 마련 못 하잖아요. 내 돈에 맞춰서 전세를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2009년도 이전에는 그럼 집주인도 거기 맞춰서 올려요. 그렇죠. 많이 못 올려. 왜? 1억 올려달라 그러면 세입자가 못 올려줄 걸 뻔히 아니까. 전세 가격이 전세 대출 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이제 천정부지 올라가죠. 야 1억 올려줘. 돈 없는데요. 대출 받으면 되잖아. 월세보다 유리하잖아. 아 그러네. 기하급수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게 올랐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계속 저금리였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는 제로금리까지 갔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우리 소득은 뻔한데 사실 월급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 집주인들이요 집값이 떨어져도 안 팔아요. 팔 이유가 없어요. 그동안 7년 동안 올랐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이야. 또 올라갈 거야 라는 희망 회로를 여전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팔 생각이 없어요. 다수의 집주인들은. 어떤 분들 나는 내 집은 안 팔고 싶은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래. 돌려줄 전세금이 없는 거. 없어. 전세 가격이 떨어졌어요. 전세가 10억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7억으로 떨어졌어요. 네. 30% 정도. 네. 아니 3억을 메워야 되는데 다른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가 7억에 들어오면 3억을 메워야 되는데 메울 돈이 없어. 현실적으로. 그럼 다른 대출을 받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금리도 오르고 집값 그동안 많이 올랐고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어 있고 야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나 그냥 팔자라고 해서 이제 급매물들이 나옵니다. 몇 개 급매물들이. 그래서 서초구 강남구보다는 외곽 지역들이 오히려 많이 나오죠. 똘똘한 채는 남겨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 몇 개 급매물들이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거죠. 전세를 못 돌려줘서 급매물로 파는 주인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가 제가 보니까 이혼하시는 분들. 재산 분할해야 되니까 아유 아니 살다가 이혼이 큰일이잖아요. 아니 그 집값이 더 오르기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야 우리 집값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하자.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 됐고 금리도 오르고 그냥 빨리 팔아서 그냥 끝내자. 오. 두 번째. 세 번째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분쟁이 생겨요. 형제끼리. 나 다주택이잖아. 지금 주택수 늘어나면 안 되니까 동생 네가 갖고 나한테 돈만 줘. 동생은 형 나도 2주택인데 나보고 주택수 내가 왜? 하다가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폭파시켜. 그냥 팔아 그냥. 팔아가지고 나눠 쓰자 그냥. 그런 매물들이 하락을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상속이 돼서 폭파하는 물건, 우리 폭파라고 하는데 그런 물건 잘 잡으면 그 매물 잡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집니다. 뚝뚝 떨어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시장 안정화되는 것처럼 느끼겠죠. 처음에는 좋았죠. 그렇죠. 집값도 안 오르고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8월 9월만 하더라도 내심 좋았을 거예요. 아, 더 이상 규제 없고 드디어 내가 집을 잡았다. 집값 잡았어. 나는 집값 잡은 국토부 장관이야.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텐데 어라? 10월, 11월, 12월 급락을 하거든요. 정부가 바라는 거는요. 절대 집값 급등 아니에요. 그렇다고 급락도 안 돼. 집값이 급락한다는 얘기는 나중에는 잘못하면 은행까지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실제로 막 그렇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제 뿌리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항상 안정이에요. 정부가 바라는 부동산은 안정이야. 그러면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이 나오죠. 근데 안정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오른다.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해야죠. 해야지 안 하면 뭐 할 거야. 그게 정부 일인데. 하죠? 안정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진다.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이에요. 진보가 하면 규제하고 보수는 규제 풀고 전혀 맞지가 않고요. 보수가 잡으면 뭐 집값 올리고 전혀 맞지도 않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4개월 만에 고점 대비 30%로 떨어지니까 폭이 빨랐죠. 원래 이렇게 빨리 안 풀어요. 단계적으로 풀었어요. 단계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급해. 지금 뭐 국토부가 정신이 없어. 폭락을 하니까 다 풀어. 강남 3구, 용산구 빼고는 모든 규제를. 그러니까 2년 동안 풀어야 될 규제를 한꺼번에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파격적인 규제 완화다. 반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다.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면 과거에도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네. 1차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이 야, 이 정도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사도 될 것 같은데? 라는 회로를 돌리고 두 번째, 규제가 많이 풀렸거든요. 이제 급매물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1월, 2월, 3월, 물론 뭐 둔촌주공 같은 이벤트도 있었고 둔촌주공 구하기도 있었지만 거래가 늘어나니까 집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집 팔 수 있겠다. 가격도 올려야지. 팔 수 있겠다. 당연히 팔 수 있고 야 이제 급매물 소화됐는데 가격 올려야지. 그렇죠. 호가를 올리죠. 호가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매수자들이 좀 사는데
1월, 2월, 3월까지 3월 중순까지는 따라갔어요. 네. 3월 하순 되니까 이제 매수자들이 또 긴가민가해. 내가 계속 따라가도 되나 이거? 그렇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월부터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매도자, 집을 팔아야 되는 집주인, 매수자,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의 줄다리기 게임이에요. 거래라는 거는 양쪽이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합의가 쉽지 않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거든. 매수자들은 저렴하게, 매도자들은 비싸게 계약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매수자들 저점 기다리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드디어 2020년, 2019년에 떨어질 줄 알았어요. 떨어졌거든요. 이제 끝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생깁니다. 다시 또 저금리를 가요. 집값 미친 듯이 오르네. 멘탈 나가죠. 큰일 났다. 나 여기서 안 사면 내 인생에 집을 못 산다. 네. 무조건 들어가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지면서 매도자들이 올리는 호가를 무조건 따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지금은 이제 반대장이죠. 사실은 상승장 끝났어요. 상승 게임 끝. 지금은 하락 게임 시작이다. 하락 게임 중에 이제 1차 하락을 한 거고요. 한 번은 주인이 한 번 졌잖아요.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다수의 집주인들은 지금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리 내려가면 다 해결될 거야. 봐, 금리 때문에 집값이 올랐잖아. 집값이 떨어졌잖아.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 다시 올라. 이제 다시 줄 잡고 있어요. 쉽게 안 빌려. 오히려 살짝 당겨. 매수자들도 따라가다가 이거 아닌데 집값이 아직도 비싸잖아. 아직 금리도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매수자들도 쉽게 따라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월부터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춤하죠. 단적인 예로 제가 유명한 아파트 헬리오시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드니까 좀 쉽더라고요. 헬리오시티가 최고 23억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021년에 2021년 하반기에 그 아파트가 뭐 옛날에 뭐 6억 얼마도 했었고요. 사서 그게 23억 8천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떨어졌을 때 10층 기준으로 16억까지 떨어집니다. 12월, 1월에. 16억까지 떨어졌다가 2월 하순 정도에 18억 9천까지 거래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18억대를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감안하더라도 16억에 사면 19억까지 올라도 내가 1억 이상은 내가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자, 19억에 사요. 지금 18억 9천이니까 19억 이상 샀다? 23억 정도는 올라가줘야 내가 한 2억? 1억, 2억 가져간단 말이에요. 과연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자신 없죠. 올라가긴 할 텐데 이게 과연 이전에 올랐었던 진짜 최고점까지 가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매수자들도 계산이 정확하죠. 지금 들어가가지고 과연 전고점을 뚫을까에 대해서 1억 벌자고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자들도 쉽게 안 따라가. 진짜 급한 사람이 아니면. 근데 진짜 급한 사람들은 다 샀고 매도자들도 진짜 급한 사람들은 다 대부분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딱 급매물만 거래가 되는 거네요. 양쪽이 진짜 급한 것들만. 양쪽에 급한 사람들만 아주 일부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올해 1년은 저는 이렇게 가리라고 보고요. 변수가 있다면 금리. 아직 한국은행은 종결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먼저 올렸고 지금 버티고 있고 아직 그렇죠. 어떻게 할지 의사를 내비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2번 연속 동결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많이 올랐어. 더 이상 설마 올리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가 중요한 게 예상과 다르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0.25%포인트 25bp를 올려버렸어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또 멘붕 오죠. 그러면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패닉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는 올 거네요.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인하를 해요. 25bp를 인하했어. 이제 파티야.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어. 해서 그때는 큰 폭으로 한번 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그런 현상이 생기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금리가 25bp 내려가면서 급등했을 때 갑자기 반등을 했을 때 다시 대세 상승이라고 어설프게 들어가다가는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겠다. 최근 금리를 통해서 시장도 보고 미래 금리 변동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이유가 이 과거 지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지표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오면은 참고가 되니까. 네. 저는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과거는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모를 뿐이지. 그렇죠. 어. 분석을 근데 못한 거죠. 분석도 못하고 경험을 못하고요. 저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주로 2017년 이후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관심도 가지고 투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르는 것만 봤거든. 그렇죠. 내리는 거는 칼럼이나 뭔가 유튜브나 뭔가 책이나 이런 데서 보긴 봤어. 예전에 한번 떨어졌었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알고 보면 너무나 비슷해요. 나름대로의 확신 한 80%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졌죠. 네. 2008년도,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서프라임 네. 모기지론이 미국에서 터졌거든요. 우리는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이 문제가 생기니까 집값이 쭉 떨어지죠. 2008년 12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종합 주가가 1000 이하로 붕괴가 됐어요. 아, 경제 위기 온다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니까 주식, 부동산 다 작살이 났죠. 작살이 나니까 그때 그 당시 MB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금리를 그때는 내렸어요. 가파르게 막 내리면서 방어를 좀 잘했죠. 잘했어요. 그래서 막았어. 경착륙을 막고 반등을 합니다. 자, 1차 하락이 있었어요. 그러면 2009년도 하반기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보합. 올랐다 내렸다. 서울을 보면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상승을 주도했던 뭐 대치동이나 개포동이나 이런 데는 떨어져요. 네. 근데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그때 트리거가 뭐냐면 DTI예요. 대출 규제. 아. 그때는 집값 잡는 호랑이가 DTI였단 말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면 DTI를 한시적으로 풀어줘. 네. 그럼 집값이 좀 올라가거든요. 자, 요 정도 올라가면은 DTI가 한시적 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2011년 3월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시적 기간 마지막 기간이에요. 한시적 기간이 끝나 3월에. 근데 그때도 부동산 시장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설마 그걸 또 DTI 또 적용할까? 아닐 거야. 시장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뒤통수를 맞습니다. DTI 적용이 돼요. 버티고 버텼죠. 아, 버티고 버티다가. 근데 이제 집주인들이 야 이거 못 해먹겠는데. 안 되겠다. 제가 앞서서도 제가 뭐라 그랬나요? 집주인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 집을 싸게 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절대 내 집 저렴하게 팔고 싶지 않아요. 집값이 오르다가 한번 조정이 되잖아요. 절대 매물을 많이 내놓지 않아요. 다수의 집주인들은 일시적인 현상이야. 지나갈 거야. 지나가는 파도야. 바람이야. 근데 대출이자는 계속 내죠. 네.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자 내요. 그러면 처음에는 1년은 무조건 버텨요. 대출이자 내고 버텨야지. 1년이 넘어가면 좀 힘들어요. 아, 이거 물렸나? 대출이자 내는 것도 짜증나는데? 아파트 시대 끝났어. 막 그런 분위기. 3년 버티다가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3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거는 망각해요. 상승에 대한 추억은 옛날, 과거의 흐릿한 추억이 되고요. 이제 하락에 대한 공포가 점점점 공포 지배가 되게 되거든요. 그럼 3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집어 던지기 시작하죠. 그 트리거가 그때 DTI 한시적 연장 안 해주면서 집어 던지죠. 얼마나 빨리 떨어졌냐면 개포주공 1단지 지금 퍼스트이어 아파트 조만간에 입주하죠. 걔가 2010년도 9년 10년 이럴 때 분위기 좋을 때 10억 11억 정도 했어요. 34평 배정받을 수 있는 물건이 2011년에 8억 2천인가 8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2011년에 바닥인 줄 알았다니까요. 희망 회로를 돌렸는데 한시적 연장이 안 되면서 멘붕이 오면서 매물이 쏟아집니다. 5억 7천까지 빠져요. 오. 그럼 이게 얼마나 빠졌어? 엄청나게 빠졌죠. 한값이. 자,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규제 풀어야죠. 풀어야죠. 근데 몇 개 안 남았어, 규제를. MB 정부 때 계속 풀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쌓여있던 규제들을 풀고 하고. 풀다가 우리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이제 다 풀어준 줄 아는데 박근혜 정부 때 강력한 한 방을 때려줬죠. 5년간 양도세 면제. 아. 취득세 1% 연구 인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다 풀어준 줄 아는데 MB가 규제 지역도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저희가 머릿속에 늘 그 양도세 면제가 그 마지막 트리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 카드가 양도세 특례, 조세특례법 99조 2항이에요. 그 카드가 언제 나오느냐인데 그 카드는 마지막에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예요. 만에 하나 그 카드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집값 진짜 많이 떨어졌구나. 아. 정부가 오죽하면 양도세 5년 동안 면제 카드를 또 꺼내 들었을까? 한계치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해석하면 바닥 가까이 왔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물론 그 타이밍이 몇 달이나 뭐 6개월이나 1년 늦어질 수도 있는데 바닥 거의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수의 사람들 심리가 공포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면 약간 그런 생각, 더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못 들어가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내 집값이 계속 오락가락 그게 정상이에요. 하면은. 그게 심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당해요. 그 상황에 들어가면 무섭거든. 계속 3년 동안 떨어지는 것만 봤기 때문에 머리는 바닥 가까이 온 것 같은 걸 알면서도 행동은 안 돼요.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반복이 될 것이다. 이번 하락이 1차 하락이에요. 거래량이 많지 않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거래량 많지 않고도
1차 하락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 떠버렸잖아요. 1차 하락하고 한번 떨어졌죠. 1차 하락은 됐어요. 자, 1차 바닥은 쳤어요. 고점도 확인했죠. 당분간에 이렇게 가다가 한 번은 더 온다. 한 번은 더 온다. 그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포가 아니라 한 번 더 오면 아, 이번 하락 게임은 거의 끝나가는구나. 다음 상승 게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다. 이번 하락장은 집주인들이 져야 된다. 저는 지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버티겠지만. 한 번 이 게임이 끝나야 다음 게임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계속 떨어져. 무조건 올라. 이게 극단적으로 이게 양극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